우리나라가 한국에 문화적으로 점령당하고 있어요. 태풍과 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일본에 이제 한류라는 문화의 쓰나미까지 밀려오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돌풍이 불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일본 도쿄대학교의 한 교수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한때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사회학과의 나카무라 켄지 교수입니다. 제 나이 58세, 평생을 일본의 전통 가치와 문화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헌신해 왔어요. 오늘은 제 인생을 뒤흔든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학을 전공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를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대학 시절부터 일본의 전통 문화와 사회 구조에 매료되어 이 길을 걸어왔죠. 도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저는 같은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본 사회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해왔어요. 제 전공 분야는 일본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을 비교 연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의, 집단의식, 위계 질서 등 일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이 현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유지되는지에 큰 관심을 가져왔어요. 이런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저는 항상 일본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어요. 우리의 예의 바른 문화, 정돈된 사회 질서, 그리고 독특한 언어 체계를 자랑스럽게 여겼죠. 특히 일본어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언어가 가진 높임말의 체계, 한자와 가나의 조화, 그리고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풍부한 어휘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한일 믹서 현상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일본어가 한국어와 뒤섞이는 걸 보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의 영향으로 한국어 단어를 일본어에 섞어 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 같아 우려스러웠죠. 제 강의 시간에도 이런 현상에 대해 자주 언급했어요. 학생들에게 우리 언어의 고유성과 아름다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그들은 오히려 문화교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초강력 태풍 산산이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 8월 29일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기 전 저는 연구실에서 평소처럼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기상청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강력한 경고를 내리고 있었어요. 태풍 산사는 중심 기압 95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0m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다고 했죠. 1945년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거라는 예보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비바람이 휘몰아치며 건물들을 흔들었고 나무들은 뿌리째 뽑혔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겼죠. 제가 사는 아파트 창문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너무 거세서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밖으로 나가보니 도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리는 쓰러진 나무와 간판들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평소에 질서정연하던 도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모두의 얼굴에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대학으로 가는 길은 더욱 끔찍했어요. 지하철은 물에 잠겨 운행이 중단되었고 버스는 넘어진 나무들 때문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걸어서 가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 광경들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무너진 건물들, 전복된 차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노인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무너진 집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추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겠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광경이 도쿄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대학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연구실 창문이 깨져 소중한 자료들이 비에 젖어 있었고 컴퓨터는 물에 잠겨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제 연구 자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 순간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평생 쌓아온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태풍 산산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일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규슈 지역에서만 48시간 동안 580mm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관측 이래 최대 강우량이었죠. 가고시마, 미야자키, 구마모토현 등 여러 지역에서 총 225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피해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서는 21만 2천여 가구, 미야자키현에서는 16만여 가구가 정전 상태에 빠졌어요. 가고시마 항구에서는 소형 선박이 뒤집히며 60대 선장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아이치현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가정집이 붕괴되어 일가족 5명 중 3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죠. 태풍 산사는 제가 알던 일본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효율적인 시스템과 질서 정연한 사회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정부의 대응은 미흡했고 복구 작업은 지지부진했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의 첨단 기술과 인프라가 이런 재난 앞에서 무력했다는 점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일본의 방제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전기와 수도가 복구되지 않았어요. 통신망도 불안정해서 가족들과 연락하는 것조차 어려웠죠. 이런 혼란 속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일본의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고수해온 가치관과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어쩌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혼란과 고민 속에서 저는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무력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었죠. 그동안 일본의 방제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나라들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찾아보던 중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됐어요. 바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고 선진화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빠른 초동 대처, 효율적인 자원 분배,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돋보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재난 문자 시스템이었습니다. 위험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대피 정보를 전송하는 이 시스템은 정말 획기적이더라고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만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어요. 또한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방식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관련 부처가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움직이며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될수록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보다 앞선 시스템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꺼려졌습니다. 평생 일본의 우수성을 믿어왔는데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딸 유키와의 대화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유키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22살 여대생이에요. 평소에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지만 제가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몰랐죠. 아빠, 나 이번에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교환학생 갈 생각이에요. 유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하필 한국이니? 미국이나 유럽은 어때? 아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K-팝, K-드라마는 기본이고 이제는 K-방제까지 유명해졌다고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대요. 유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최근에 연구하던 내용을 딸이 이미 알고 있다니 놀라웠죠. 더구나 그것을 이유로 한국행을 결심했다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시스템도 충분히 좋아.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제 말에 유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그건 아빠 세대의 생각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요.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문화, 기술, 경제 모든 면에서요. 유키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젊은 세대들의 시각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재난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특히 5G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이런 첨단 기술이 재난 대응 시스템과 결합되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눈부셨어요. K-팝과 K-드라마는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었죠. 심지어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될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평생 믿어온 일본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어쩌면 우리가 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현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제 신념과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한국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곧 일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밖에서는 여전히 일본의 우수성을 주장했어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이런 제 태도에 대해 점점 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길일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한국의 사례를 본격적으로 연구해보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기대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 연구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학 내 동료 교수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카무라 교수, 당신 정신이 있어? 왜 하필 한국입니까? 사회학과의 스미모토 교수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우리 일본의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모르시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태풍 산산의 대응을 보면 우리 시스템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례를 연구해 우리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 말은 대부분의 동료들에게 냉소적인 반응만 불러일으켰어요. 그들은 제가 일본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본부에 연구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학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죠. 나카무라 교수,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한 주제의 연구는 대학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학장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자 저는 직접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재난안전부의 고위 관리와의 면담을 어렵게 성사시켰죠. 나카무라 교수님, 귀하의 제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관리는 공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반응들을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어요. 왜 아무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한편 캠퍼스 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강좌를 듣고 K-팝 동아리에 가입하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교수님,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요즘 한국 기업들이 잘 나가잖아요. 삼성, 현대, LG, 하이닉스 등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에 취직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을 선호한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태풍 산산의 피해 복구는 여전히 지지부진했어요. 정부의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이었고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과 정부의 지원 없이도 제 힘으로라도 이 연구를 진행해 보기로 한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힘으로라도 이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결심한 뒤 저는 연구실에 앉아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연구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제 제자 중 한 명인 타나카 군이었어요. 교수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타나카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에 한국 유학 준비 중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타나카는 우리 학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하나였거든요. 왜 하필 한국이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대학원이 많은데. 제 물음에 타나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미래가 불안해요.
이번 태풍 대응을 보면서 더욱 그렇게 느꼈어요. 반면 한국은 재난 대응도 잘하고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타나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죠. 그런데 타나카, 너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 제 질문에 타나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교수님. 사실 연구실 학생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몇몇은 저처럼 유학을 준비 중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몰랐던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타나카가 떠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행을 꿈꾸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연구실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타나카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음에는 모두 머뭇거렸지만 이내 한 학생이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재난 문자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대피 체계도 효율적이래요. 거기 가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다른 학생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취업 전망도 더 좋아 보여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젊은이들이 떠나가려 한다니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태풍 리피가 예상보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순간 아찔해졌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와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학생들은 서둘러 짐을 싸고 있었고 교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 눈에 띈 것은 한 벽보였습니다. 한국어 특강 재난 대비 용어 배우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기가 식지 않는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죠. 태풍이 다가오는 가운데 저는 깊은 번민에 빠졌어요. 자연의 위협과 문화적 위기, 이 두 가지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교수로서,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결국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였죠.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쩌면 제 자신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풍 리피가 다가오는 가운데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연이은 지진과 태풍으로 일본의 사회 기반이 무너진 후 저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시달렸어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해외 학회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이번 기회야말로 일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풍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입국 절차도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죠. 저도 모르게 이게 정말 현실인가? 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활기찬 시민들의 모습. 특히 눈에 띈 것은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기술들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 시스템, 횡단보도의 스마트 신호등, 거리 곳곳에 공공 와이파이 존 등 이런 모습들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학회장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차량 내부의 첨단 시설들과 승객들의 질서 있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 시 대피 요령이 다국어로 안내되는 것을 보고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학술대회 첫날 한글에 대한 발표를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발표자는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 그리고 세계적인 인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창제한 문자입니다. 자음의 모양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죠. 이런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 일본어의 복잡한 한자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글의 단순 명료함이 더욱 돋보였죠.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발표자가 한글과 AI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은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그 규칙성과 논리성 때문에 기계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죠. 실제로 한국의 AI 개발 속도가 빠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글 덕분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일본의 기술력이 언어라는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어진 발표들은 한국의 재난대응 시스템, 사회안전망, 그리고 혁신적인 교육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한 발표는 저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AI를 활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전국민 재난문자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구조 작업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최근 일본의 태풍 대응을 떠올렸어요.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구식이고 비효율적인지를 통감할 수밖에 없었죠. 휴식 시간에 우연히 마주친 제 제자들의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한국 대학으로 편입해 공부하고 있었고 한국 생활에 대해 열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정말 달라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첨단 기술 환경, 그리고 이 역동적인 문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특히 교육 시스템이 놀라워요.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실시간 온라인 강의 시스템, 산학협력 프로그램까지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니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말에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의 유학과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의 가치관은 완전히 흔들렸어요. 학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일본과 안정되고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끊임없이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빌딩마다 설치된 LED 조명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쇼, 도로를 질서 있게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들, 그리고 밤늦게까지 활기찬 거리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모델로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일본 열도가 보이기 시작하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태풍의 흔적이 아직도 선명한 우리나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우선 제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과장님께 강의 주제 변경을 제안했어요. 최근 한국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의 일본 한국의 발전상과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학과장님은 난색을 표하셨어요. 나카무라 교수, 그런 민감한 주제가 과연 적절할까요? 하지만 제가 간곡히 설득한 끝에 결국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강의 당일 예상 외로 많은 학생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최근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발전상, 특히 재난대응 시스템과 AI 기술 발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또한 한글의 과학성과 AI 시대에서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는 사이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어요. 이제 우리도 변화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강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길이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나카무라 교수, 당신의 강의가 문제가 되고 있어. 문부과학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당신의 강의가 지나치게 한국 편향적이라는 거요. 일본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 의도는 단순히 한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발전을 위해 배울 점을 찾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보수 언론에서는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고
일부 극우단체는 제 강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나카무라는 일본을 팔아먹고 있다. 한국 찬양 교수는 물러가라. 이런 구호들이 캠퍼스 앞에서 울려 퍼졌어요. 학교에서는 제 강의 내용을 검열하기 시작했고 결국 강의 축소 압박까지 받게 되었죠. 나카무라 교수, 당신의 강의 내용을 수정해야겠소. 한국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일본의 전통적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추시오. 학장님의 이 말씀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이대로 일본에 남아 싸워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강의 소문을 듣고 객원 교수직을 제안한 거였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저희 인문대학 내의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에서 일본어를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의 통찰력 있는 시각이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그 제안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라면 양국의 관계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강의 날 저는 학생들 앞에서 제 결심을 밝혔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더 자유롭게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항상 일본의 발전입니다. 언젠가 제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꼭 돌아오겠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이해의 눈빛을 보냈어요.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응원해 주었죠. 교수님, 꼭 돌아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오세요.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게요. 이런 학생들의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주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낍니다. 이것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을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꼭 돌아와 일본과 한국,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일본 열도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언젠가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일본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 있기를, 그리고 제가 그 변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일본의 현실 속에서 한글이라는 문화의 물결이 일본에 스며들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교수님의 목소리가 안타깝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K-팝, K-드라마를 즐기고 한글 학습까지 한국의 우수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매료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결코 잊지 않되 현재를 바라보며 한국의 위대함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계속해주기를 기대하며 서로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사연을 전하는 옹기 감동뚝배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따뜻한 감동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